수력 및 실험, 오늘은 개수로에서의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일단은 개수로에서 어떻게 그 유체가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일을 해보고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그 개수로 수리학에서 사용하는 치치방정식과 그 다음에 거기 사용되는 매닝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우리학 이 수업의 목표가 액체를 A에서부터 B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수리학이다 보니까 개수로 수리학이다 보니까 물을 어떻게 수로에서 효율적으로 이송시키고 또 그 수로의 단면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수로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개수로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중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대기 중으로 자유수면이 노출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로를 또 특성을 알고 싶으면 개수로에 약간 좀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요. 개수로는 일반적으로 관수로와 마찬가지로 난류와 측류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류와 부정류, 그 다음에 등류와 부등류, 그 다음에 상류와 사류로 구분합니다. 정류와 부정류는 저거겠죠. 그냥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흐름과 아닌 것. 그 다음에 등류와 부등류는 공간에 따라서 흐름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등류와 부등류입니다. 상류와 사류는 조금 위와는 다르게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안정한 상태이냐,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상류와 사류의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로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는 것 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각종 개수로라는, 그러니까 프리즈매틱 채널이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프리즈매틱 채널에 대해서 단면이 균일하느냐, 그다음 바닥 경사가 일정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각종 개수로 단면이 균일하고 바닥 경사가 일정한 것을 이제 각종 개수로인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해설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등류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죠. 등류가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개수로의 흐름인데, 여러분 이제 공학이다 보니까 가장 단순한 형태가 결국 솔루션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이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되게 부정류도 나오고 부등류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공학이라는 거는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막 어렵다라고 얘기해놓고 하나씩 가정해서 해놓고 아주 간단한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베이직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등류가 가장 중요한 컨셉일 것 같아요. 등류는 이제 유니폼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유니폼 플로우라고 그래서 유니폼 플로우라는 얘기 뭐야? 등류는 그럼 그 공간에 따라서 상류와 하류의 수심의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등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또 중요하냐? 대부분의 수로를 설계를 할 때는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가지고 등류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류란 뭐냐면 바닥 경사와 에너지 경사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면 바닥 경사는 뭐겠어요? 바닥의 경사겠죠. 바닥의 경사가 있는데 수면의 경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에너지 경사가 있어요. 바닥 경사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은 우리가 베르누이 방식에서 봤을 때 위치 에너지 경사겠죠. 그렇죠? Z, 데이텀의 기울기라는 얘기, 바닥의 경사. 근데 수위는 어떻게 돼요? 너무 경사가 깊으면 수위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크게 빨리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물보다 더. 그래서 꼭 바닥의 경사와 수면의 경사가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너지 경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에너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에너지 라인이니까 에너지 라인은 프레셔와 속도와 이것과의 합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에너지 경사와 바닥 경사도 같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닥 경사는 어떻게 보면 지오모폴로지컬, 지형의 어떤 형태의 경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경사는 전체 어떤 미케니컬한 경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지만 등류에서는 얘네가 동일하다. 등류에서는 얘네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컨셉, 아주 중요한 컨셉이 바로 이거죠. 중력과 마찰력이 동일하다. 무슨 얘기예요? 개수로의 흐름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원인은 사실은 중력이죠. 중력을 통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사에 의해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등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류와 하류의 수심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속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터미널 벨로시티 물방울이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빗물이 계속 떨어지죠. 직력에 의해서 계속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붙으면 무지막지한 속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에서 한계 속도가 있다는 얘기죠. 마치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경사가 있을 때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가속이 되죠. 굉장히 빨라지죠. 그럼 비행기보다 빨리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바로 마찰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등류 같은 경우는 상류 하류가 그러니까 마찰력에 의해서 중력이 마찰력을 완전히 소진시키기 때문에 위에 있는 흐름이 그대로 가속되지도 않고 감속되지도 않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수로에서 흐름에서는 수면에서의 마찰은 무시하죠. 대기 중의 마찰은 무시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작은 수로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강과 같은 경우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같은 경우 개수로에서는 좀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시하고요. 벽에서의 마찰도 유속이 제로가 된다. 즉 뭐냐 여기서 물이 흐르는 바닥에서의 유속은 제로다. 우리가 노슬리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가정하라고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마찰력과 중력에 대해서 조금 더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유체는 들어보셨죠? 이상유체는 뭐예요? 비점성 흐름이죠. 점성이 없을 때 흐름을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상유체가 갖고 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상유체인데 아이디얼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점성이 없으니까 마찰력이 없겠죠. 마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가속이 되죠. 엑셀러레이트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류는 두껍지만 하류는 유량은 동일하죠. 유량은 동일이니까 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두께는 얇아지게 되죠.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깊이는 낮아지게 되죠. 깊이가 낮아지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수면이 줄어드는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상유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실에서 유체는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존재하죠. 점성흐름이라는 얘기죠. 점성흐름. 점성흐름은 어떻게 해요? 마찰력이 존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초기에는 가속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딱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마찰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계속 어떻게 돼요? 속도가 동일하니까 수면도 동일하게 되죠. 수면이 동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유니폼 플로우, 등류의 형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등류는 이상유체에서 나올 수가 없고 점성이 지배적인 마찰력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등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등류를 우리가 채취방 정식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채취방 정식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등류를 해설하기 위해서 채취방 정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채취방 정식은 관수로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아주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개수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고요.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검사체적을 보시면 되겠죠. 검사체적으로. 자, 등류에서는 어떻게 돼요? 1단면과 2단면의 총 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의 합을 전부 다 나눠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힘, 이쪽에서 받쳐주는 힘, 그 다음에 무게에 있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 요 단면, 요거 단면이죠. 요 단면에서 작용하는 힘, 요 네 가지 힘들이 전부 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요 F1 표현했고요. 요 웨이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 어떻게 돼요? W의 사인 세타 방향으로 요만큼의 힘이 작용될 거고요. X 방향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프릭션이 미치겠죠. 여기에 쉐어, 전자 능력이 미치게 됩니다. 전자 능력이 어떻게 미치게 돼요? 닿는 윤변을 곱해줘야 되겠죠. P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길이 L만큼 또 힘이 미치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힘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싹 정리하게 근데 뭐냐면 이제 단면 1과 단면 2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죠. 왜냐하면 등류니까 F1과 F2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일하니까. F1이나 F2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F2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때도 봤지만 어딘 부분에서 그 유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운동량이 더 들어오고 변화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보니까 결국은 얘네 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중력과 마찰력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동일하게 되니까. 자, 그런데 등류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경사선이랑 수리 경사선이 동일하다고 하니까 W는 어떻게 표현하냐? A 감마 L.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라고 표현했으면 HL. 다시 보면은 사인 세타가 어느 거예요? 요게 L이고요. 요게 HL이죠. 왜냐하면 바닥 경사와 에너지 경사가 동일하니까 에너지 경사, 에너지 손실의 HL이었으면 요게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세타 요거분의 요거니까 HL 오버 L이 되겠죠. 그렇죠? 요게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타가 매우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경사인데 S낫이나 탄젠스 세타나 사인 세타나 다 동일하고 얘가 세타랑 동일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RH는 뭐야? 하이드롤 레디어스는 A 오버 P고요. 타우낫은 감마 곱하기 하이드롤 레디어스 곱하기 S낫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또 얘기했었냐면 관의 해석 부분에서 타우낫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타우낫 요 감마 RHS 낫과 요것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F 오버 8 로 V 스퀘어가 감마 RHS 낫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V만 남겨놓고 다 왼쪽으로 옮겨놨더니 V는 이런 관계식을 갖네요. 이런 관계식. 그래서 V는 이걸 그냥 컨스탄트로 놓고 코에피션트로 놓고 C 스퀘어 루트 RHS 낫 만약 우리가 유량을 곱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단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A를 곱해줬고요. 그때 C는 스퀘어 루트 8 그래피테이션 액셀러레이션 오버 F가 됩니다. 이게 채취 이퀘이션이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요 C겠죠. 요 C는 어떻게 되냐면 주로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어요. 경험식이라는 얘기죠. 약간 수리학은 경험식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했죠. 자, 가장 간단하게 요 C를 한 것이 매닝입니다. 매닝. 그래서 매닝이 조도계수라는 걸 표현을 해가지고 매닝 조도계수 N을 사용해서 매닝은 C는 RH 1 over 6 over 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취 공식에 기반해서 매닝이 준 이 코에피션트 조도계수를 사용해서 유량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더라. 이게 채취 매닝스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특히 1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Q는 이렇게 유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공식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U는 만약에 SI 유닛을 사용하게 된다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S 커스터머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요 U는 1.49. 유속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떤 표현하는 코에피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C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채취 매닝스 방정식이에요. 이 중에서 조도계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매닝스 조도계수 같은 경우는 바닥의 재질이나 식생 등에서 많이 바뀌게 되고 실험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조도계수와 마찰계수의 관계는 앞에서의 공식과 그대로 보시면 N은 이런 관계를 갖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 조도계수는 일반적으로는 F가 들어갔으니까 거칠기에 따른 조도계수를 의미하지는 마찰계수를 조도계수를 바로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N이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만약에 바닥에 모래가 있다. 모래의 크기가 1mm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effective roughness height라고 얘기를 하는데 effective roughness height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그거는 바닥의 순수한 거칠기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식은 어떻게 돼요? 이 마찰계수, 물론 바닥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R과 R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서반경이 들어갔죠? R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동서반경이 들어갔다는 얘기면 지형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조도계수다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지형적인 것들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RH, 동서반경이 있죠? 회전도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굽이굽이 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게 폭이 굉장히 넓거나 아니면 좁거나 이런 것들에 해서 이 조도 개수는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재료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그 지형적인 것까지 포함돼서 나타내는 조도 개수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n은 굉장히 큰 숫자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숫자. 이게 어느 한 스팟을 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서 적용한다면 뭐 굉장히 넓은 스팟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등류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이 20피트이고 경사가 0.00001인 아스팔트. 이 경우에 실험을 통해서 매닝 코에피션트를 0.013으로 찾은 거예요. 이로 포장된 직사각형 수로가 있고 유량이 400 CFS 등으로 등류가 흐를 때 이때 깊이를 계산해라.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다 노멀 뎁스라고 썼어요. 노멀 뎁스라고 썼는데 노멀 뎁스는 뭐냐면 등류가 흐를 깊이. 등류가 흐르는 깊이를 우리가 노멀 뎁스라고 합니다. 유니폼 플로우가 흐를 수 있는 깊이를 노멀 뎁스라고 하니까 나중에 조금 다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위가 US 커스터머리니까 Q는 이 공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쵸? U가 1.49가 들어갔죠, 여기서. 그 다음에 B는 20이고 S낫은 이렇게 됐고 Q는 이렇게 주었습니다. R도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A도 마찬가지고 일단 A와 P가 구해지면 우리가 하이드롤릭 레디어스를 구할 수가 있죠. 하이드롤릭 레디어스까지 결정을 해서 이 값들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다 집어넣어 주면 이런 관계를 찾죠. 이런 관계를 찾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찾으면 Y낫은 그러면 6.85피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풀면 됩니다. 자, 다른 값은 왜 버려졌을까요? 다른 값들은 아마 물리적이지 않은 복소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네거티브 밸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값들만 찾아서 6.85피트가 바로 이 노멀 뎁스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닝스 코에피션트가 0.014인 콘크리트로 포장된 수로가 경사가 0.33m per 킬로미터, 즉 0.33m 30cm죠. 한 30cm 정도 되는 게 킬로미터 가면 30cm 정도 내려갔다 이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23cm로 흐르고 있고요. 수로 단면이 6m, 옆 경사가 1.5일 때 등류가 흐르는 수심의 깊이를 결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Q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B, S not, Q not 나왔습니다. 이제 웨티드 파라메타가 사다리꼴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웨티드 파라메타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역시 에리어도 마찬가지죠. 사다리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롤 레디어스는 이 면적 나누기 웨티드 파라메타로 나누면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RH가 일단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매닝스 방정식에 바로 넣을 수가 있죠. 매닝스 방정식 정리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우리가 노멀 뎁스, 즉 등류가 흐르는 수심은 1.77m였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매닝스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나온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단면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사다리꼴도 딱 주어진 공식이고요. 직사각형도 주어진 공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겠죠. 아주 복잡한 홍수터도 존재하고 가운데는 주운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또 이렇게 뭐 유사가 많이 있고 어떤 페블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식생이 자라나서 각 위치마다 머티리얼도 다르고 그 거칠기도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이도 바뀌어요. 지형적인 것도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게 되냐? 각 위치에 필요한 그 매닝스 코에피션트가 다르다. 매닝스 러프니스 하이트가 다르다. 조도가 달라진다. 매닝스 조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홀턴 앤 아인슈타인 조도 개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홀턴 앤 아인슈타인 조도 개수인데 요거는 n 이펙티브 n은 전체 pn 3승의 2승을 더한 값들을 각 단면의 웨티드 파라메트로 나누면 된다. 그것을 이분이 3승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턴 앤 아인슈타인인데 이 아인슈타인은 누구지?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니라 한스 아인슈타인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아들이 만든 겁니다. 진짜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복합조도를 계산하면 그 위에도 나온 공식 그대로 각 단면에서의 요 숫자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티드 파라미터 여기에서 단면은 뭐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그쵸? 요게 그 웨티드 파라미터 윤변이죠. 여기만큼만.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n. 여기서 주어진 n에 3분의 2승을 해준 거죠. 플러스 뭐 해주면 돼? 요 면에서 이제 한 건가요? 그렇죠. 요 면에서 했죠. 여기서의 윤변은 어디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래서 요거가 된 거고요. 곱하기 0.015에 3분의 2승을 해줬습니다. 요 지역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윤변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죠. 그래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에다가 요 0.03을 3분의 2승 해준 걸 더해서 전체를 다 더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총 윤변의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걸 해주면 되죠. 그래서 10.8m가 나와서 최종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조도는 요 n은 결국은 요거 다 더한 값과 요거를 나누면 되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0.0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복합조도라고 합니다. 복합조도는 뭐냐면 각 위치의 지형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거기에 있는 머티리얼이 다르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머티리얼이 다르다 보니까 각 위치에서의 조도가 다를 때 그 조도들을 다 한꺼번에 다 같이 계산할 수 있는 조도를 복합조도라고 합니다. 자, 층류에 대해서 이제 등류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재밌는 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개수로에는 이런 활주로나 주차장, 파킹랏 같은 것이 또 뭐랄까 개수로라고 그랬죠. 그런 개수로에서 흐르는 흐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속이 엄청 빠르진 않겠죠. 매우 느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등류로 흐를 수가 있어요. 천천히 흐르면서 등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층류고요.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해 봤더니 레이놀즈 넘버 수가 500보다 매우 작아서 우리가 층류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무한대의 폭으로 가정하면 좌우 폭을 무한대로 폭으로 가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수직의 구조만 볼 수 있다. 2차원 문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우변의 어떤 마찰은 고려하지 않고 바닥의 마찰력만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 각지 전해 놓은 거면 이렇게 뭐 전달항력 이렇게 있고 전달항력은 여기서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수로에서도 해봤지만 충류라면 이 흐름을 우리가 포물선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물선 형태의 유속 분포를 가정할 수 있고 선형의 전달 능력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환경은 쉽게는 이제 수심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이드 레디어스가 그냥 단순하게 수심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 레디어스는 웨티드 파라미터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 나누기 웨티드 파라미터죠. 여기서 크로스 섹션은 뭐가 되겠어요? 폭 곱하기 당연히 깊이가 될 겁니다. 폭 곱하기 깊이가 될 건데 거기서 폭으로 나눠주게 되면 깊이만 나오니까 RH는 Y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달 능력은 어떻게 돼요? 감마 Y0 깊이 곱하고 그 다음에 S0 곱하고 이건 앞에서 나온 공식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전달 능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 줄 수 있죠. 뭐냐면 점성계수 곱하기 유속분포. 그렇죠? 유속분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물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동일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민 벨로시티를 계산을 해보면 민 벨로시티는 어떻게 돼요? 민 벨로시티는 미분해주면 되죠. 유속 분포를 미분해주면 돼서 그것을 깊이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 벨로시티가 되고 VS는 어떻게 돼요? VS는 여기서 관계식을 찾았으니까 VS가 이렇게 되죠. VS는 얘네들을 좌우변을 올려준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VS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민 벨로시티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활주로나 이런 도로에서 흐르는 흐름에 층류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민 벨로시티는 쉽게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관계식 같은 경우는 레이놀즈 수가 500보다 극히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층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레이놀즈 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여기서 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고, 이 관계를 찾게 되면 또 V는 어떻게 돼요? V는 이 관계를 가지고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채치 코에피션트죠. 이거는 채치 코에피션트는 스퀘어 루트 GR 5분의 3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단 이건 뭐냐고? 측류에서만 적용 가능한 겁니다. 측류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측류에서는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수를 전체적으로 나타난 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들을 이유한 얘기는 사실은 이 전체 수업에서의 목표와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에서 B로 물을 옮기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느냐,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최종 수업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하이드릭 에피션시예요. 자, 개수로의 수력적 효율성은 주어진 유량에서 얼마만큼의 마찰력과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량이 A에서 B까지 좀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주어진 소두 손실에서 얼마나 많은 유량을 보낼 수 있느냐로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수리 반경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수리 반경이 커질수록 일반적으로는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것은 A 오버 P이므로 그 수리 반경이 A 오버 P이므로 수리학적 효율성이 윤변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닿는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닿는 면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단면의 크기는 동일한데 닿는 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변이 작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고 효율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성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들은 전부 다 단면적이 20m 제곱이에요. 2 곱하기 10, 10 곱하기 2, 4 곱하기 5, 5 곱하기 4. 그렇죠? 전부 다 면적은 동일하지만 윤변의 길이는 다 다르죠. 윤변의 길이는 어느 게 가장 길어요? 얘가 가장 길 것 같아요. 뻔하겠죠? 얘가 가장 길 겁니다. 얘는 22m 단면 그 웨티드 페리미터가, 얘는 윤변이 14. 얘는 얼마야? 5 더하기 8이니까 13. 얘는 10 더하기 3이니까 14. 얘가 가장 윤변이 작고 얘가 윤변이 가장 커요. 윤변이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윤변이 크다. 윤변이 길다는 얘기는 물에 닿는 면이 크다. 즉 전달 능력이 닿아서 전달 능력이 작용할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효율성이 가장 작고 얘가 효율성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적 수리 단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면만 고려한 경우고 이런 경우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느 때일까요? 쉽게 말하면 땅값이 비쌀 때. 그죠? 땅값이 비싸면 어떻게 돼?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요밖에 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 수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깊이 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땅값이 좀 적고 좋으면 이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최적적이에요. 그런데 재료가 마땅치가 않네. 이건 어때? 직벽이 높죠. 그러니까 포장의 재료가 그냥 흙밖에 없다면 이거나 이거는 못 만들겠죠. 그럴 경우는 또 요거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결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유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땅은 고려해야 될 점, 그 뭐 땅의 가격이라든지 아니 포장 방법, 라이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최적 수리 단면이긴 하지만 그냥 수리학적 그런 제한 조건만 놔뒀을 때 최적 조건이고 나머지 것들도 다른 어떤 그 제한 조건을 얻게 된다면 또 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최적 단면을 찾는다면 역시 뭐야 단면이 단면을 윤변을 최소화하는 단면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다리꼴 형태 수로해서 최적 단면을 찾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윤변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면 되겠죠.
자, 그럼 면적은 a equal py 플러스 ty 제곱이고요. 그 다음 폭은 a 마이너스 ty 제곱 오버 y고요. 웨티드 파라메타는 b 플러스 2y 곱하기 1 플러스 t 제곱 1 오버 2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b에다가 b를 여기다 넣어준 거죠.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최소 단면, 최소화하는 거, 웨티드 파라메타 최소화한다, 최대한다.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미분한다고 하죠. 미분하면 여러분도 미분 왜 했어요? 왜 배웠어요? 미분했을 때 극값이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갖는다.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티드 파라메타를 y로 미분을 했습니다. y로 미분해서 극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극값을 찾은데 어떻게 하면 돼? 제로면 되죠, 얘네들이. 그래서 미분한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걔가 제로인 값을 찾아보니까 b는 이렇게 됐습니다. b는 2y 가로 열고 1 플러스 t 제곱 가로 닫고 1 오버 2 마이너스 t 가로 닫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폭이 된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적 수리 단면에서 이루는 바닥의 폭과 깊이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관계만 성립되면 그게 최적 수리 단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관계로만 설정하게 되면은 너무 좁고 깊은 수로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아주 깊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만 성립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했냐면 요거를 조금 더 전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개를 해서 EYT를 왼쪽으로 옮기고 이걸 왼쪽으로 옮긴 거죠. 이렇게 놔둔 다음에 B 플러스 ETY가 결국 뭐가 되냐면 어떻게 돼요? 요 위에 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되고요. 그것을 요게 EY 1 플러스 T의 2제곱이니까 요게 뭐냐면 요 길이에요. 요 길이. 그죠? 그러니까 요게 2L이 됩니다. 2L이 되고 그래서 B가 2L이라고 놔두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OQ의 거리, 요 거리는 5 곱하기 P 사인 세타, 즉 요 OP의 사인 세타로 표현될 수 있겠죠. OQ의 거리는. 그러니까 OQ의 길이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OQ의 거리니까 OQ의 거리고 그 다음에 B에다가 요것을 B의 값을 요 B 값에다가 B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B는 2Y 이렇게 됐고 OQ는 B 값을 집어넣어 준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정리돼서 이것이 Y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이제 요 길이랑 Y 값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즉 최종적으로 싹 정리하고 났더니 가장 수리학적 효율성이 높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싹 정리했더니 최외곽을 사다리꼴을 최외곽으로 하는 요 반원 형태가 되는 것들을 이제 가장 최적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반원을 덮는 사다리꼴이 된다는 얘기죠. 좌우 경사 각도를 고려해서 윤변을 최소화하게 되면 즉 이 각도를 고려해가지고 윤변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t는 1 오버 큐빅 오버 3 이게 뭐예요? 60도죠. 60도. 그죠? 그래서 사다리꼴에서 최적 수리 단면을 이루는 벽의 경사는 t equal 1 오버 스퀘어 루트 3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전히 근데 사실은 좀 가파른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의 안전 각도는 B는 이렇게 계산해서 1.15 놓고 계산한 거죠. 뭐 여전히 가파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작게 해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 제도라든지 좋은 재료가 있다면 반정육각형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여전히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제 방의 안전 각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B equal 1.155Y가 해당하는 안전각도. 그 다음 수리 반경은 R은 Y 오버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왔네요. 최적 수리 단면의 수리 반경은 등류 수심의 반이다. 네? 직사각형에도 아마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최적 수리 단면의 수리 반경은 등류 수심의 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수리학적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도했던 이런 공식들을 한번 연습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 보게 되면 사다리꼴 단면의 수로에서 유량이 OCMS이고요. 바닥 경사가 0.0005이고 조도가 0.02이면 최적 수리 단면은 얼마냐라고 할 수 있어요. 맨인 방정식에 넣고 그냥 아는 거 일단 다 집어넣었어요. N 넣어주고 Q 넣어주고 S 넣어줬더니 4.472가 나왔네요. 그러면 최적 수리 단면과 이때의 수리 반경은 A 같은 경우는 스퀘어 루트 3Y 제곱이 돼서 그 다음에 RH는 Y 오버 2라고 얘기를 했죠? Y 오버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집어넣어줘서 풀어주면
풀어주면 여기다가 앞에서 나와 있었죠? 매닝스예요. 이거는 매닝스. A곱 요거는 A고요. 이거는 RH의 요버트니까 그게 4.47이랑 또 여기다 넣어준 거죠. 여기에다가 넣으면 스퀘어 루트 3 H가 여기 있는 거고요. RH에다가 요걸 넣어준 겁니다. 그럼 얘네가 4.47이랑 동일해야 되니까 Y 값은 1.697이 나오는 거죠. 이게 최적 단면의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하면 돼요? B는 요 값을 알고 1.697 곱해주면은 1.96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겠죠. 그 다음에 Z는 어떻게 돼요? Z는 1분의 스퀘어 루트 3가 돼서 0.557이 됩니다. 요것이 사다리꼴 단면에서 최적수리 단면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암거죠. 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암거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암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생긴 거는 관수로요. 그죠? 암거는 이렇게 그 덩그란 원형 관이 있고요. 거기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떨 때는 꽉 차고 어떤 데는 노출되고 이것을 암거라 그랬죠. 이 암거에서 한번 흐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럴 때 최적 단면은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웨티드 파라미터를 최소화시키면 우리가 최적 단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원형관에서 흐름이 D만큼만 부분적으로 흐를 때 수면과 요 중심 사이의 각도를 세타, 요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걸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 부채꼴 면적 더하기 요 삼각형 면적하면 되죠. 그래서 요게 A가 됐고요. 그래서 정리를 쭉 해주시면 D제곱 오버 8 가로 열고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웨티드 파라미터는 어떻게 돼요? 요거가 웨티드 파라미터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각도를 해주면 윤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이드롤 레디우스를 계산하고 싶어요. 하이드롤 레디우스를 계산하고 싶으면 A 나누기 P, 그죠? 면적 나누기 웨티드 파라미터 해줬더니 이 하이드롤 레디우스는 이렇게 최소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드롤 레디우스 나왔으니까 매니스 방정식에 넣어줄 수 있죠? 그쵸? 매니스 방정식에서 다 넣어줬어요. A도 넣어주고 RH도 넣어주고 S는 그대로 남고 다 정리를 해서 결정했더니 이런 공식이 나와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싹 정리를 했으면 남는 것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K로 나타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 코에피션트예요. 나중에 컨베이언스 팩터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K라고 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지저분한 데를 모아놓은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가득 차서 흐르면 세타가 뭐가 돼야 되죠? 360도가 아니죠. 2파이가 되죠. 2파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그 인변 말씀드릴 때 2파이예요. 여기서 라디안으로 써야 되니까 2파이입니다. 그래서 2파이를 넣어주셔서 계산하면 가득 찼을 때 풀 디스차지는 KD 8분의 3승 세타 곱하기 오버 8 곱하기 4의 2분의 3승 합니다. 자, 그럼 나 요거 계산하기 귀찮아서 뭘 하냐면 부분적으로 흐를 때 노멀라이즈 한다. 즉 요게 부분적으로 흐를 때죠. 그래서 요거로 나눠버렸어요. 풀로. 그러니까 Q 오버 QF는 1 오버 파이 하고 이렇게 공식이 남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량의 비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의 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시면 얘네가 1이 되면 제일 좋죠. 1이 되면 뭐가 돼요? 이걸 한번 최대값이 얼마 나오나 봅시다. 최대값이 나오면 얘를 미분하면 돼요. 우측을 세타로 미분하면 되죠. 그랬을 때 제로가 되는 값을 찾아라. 그때 세타가 얼마인지를 찾고 그 값을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그 값이 최대값이 나오죠.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뭐냐면 세타가 5.28 라디안일 때 최대의 유량이 나타나요. 미분해서 넣은 값이. 그래서 얘네들이 1.076. 1이 아니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꽉 찼을 때보다 조금 덜 찼을 때가 더 유량이 크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반경과 깊이의 비를 계산해 봤더니 그때 사태를 넣어주면 앞에서 이제 차곡차곡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넣어주면 웨티드 파라미터 나와주고 여기다 나와주면 하이드롤 레디우스 나와주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딱 했더니 D 오버 D는 0.938. 전체 직경의 93% 정도 찼을 때가 유량이 가장 크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유속과의 관계를 계산해 봤더니 뭐냐면 유속이 가장 빨리 나올 때도 해봤더니 4.38일 때가 유속이 제일 빠르더라. 평균 유속이 빠른 거랑 유속이 유량이 큰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유속이 빠르면 조금 단면이 작아도 빨리 흘러갈 수 있고요. 근데 유량을 계산하면 단면 곱하기 유속이니까 유속과 유속이 최대가 나타날 때랑 유량이 최대가 나타날 때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타는 4.38이 나타나서 Vmax가 나타나는 단면을 랭크풀로 나눠주면 1.14. 그 다음에 D는 0.81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했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밑에서부터 뭐냐면 수심을 높이면서 조금씩 높이면서 유량의 효율성, 수리 특성 곡선을 찾아봤어요. 수리 특성 곡선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D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유속은 이렇게 갑니다. 유속은 이렇게 가는데 최대값은 0.8 정도 될 때 최대값이 나타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들죠. 맨 위로 올라갔을 때 꽉 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윤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윤변이 많다 보니까 저항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줄어들고요. 유량도 어떻게 되냐면 쭉 올라가다가 요때 한 0.93 정도, 93% 찼을 때가 유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나타났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가스가 있으니까 펌프로 보내면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암거의 형태로 설계를 했다, 하천을 설계를 했다 그러면 0.93 정도 나왔을 때가 가장 유량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수리 특성 곡선을 찾아봤고요. 아주 재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류를 배웠고요. 등류를 기반으로 해서 채취 방정식을 얘기를 했고요. 채취 방정식에서 매닝 방정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최적 단면을 설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A에서 B로 가장 물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그때 단면이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그 등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럼 뭐 하겠어요? 부등류라든지 다른 정류라든지 부정등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